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3일날 있었죠.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계약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냥 새로운 신냉전의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정은은요, 66년 전 천안문 망루에 올랐던 김일성보다도 더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높은 대접을 받았고 새로운 신냉전이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 세 나라의 상호 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계약 결혼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진정한 사랑에 의한 어떤 피를 나눈 동맹이라기보다는요. 필요에 의해서 이합집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3일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각편대가 내내 부각됐다라고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김정은, 푸틴이 옆에서 뭐 보좌하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이들 두 사람에게만 제공돼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국 국경절 열병식,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국가 주석이고 후르시초프가 공산당 1서기장, 그 다음에 김일성이 막루에 선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김일성 여기 있잖아요. 김일성은 마오쩌둥이랑 중간에 세 사람을 중간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당시에 호찌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르시초프 공산당 제1서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뭐 전쟁 직후, 6.25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우언 라이 쪽에 서 있었던 것 뿐이죠. 물론 이 자리를 보면요. 그 오른쪽에 시진핑이 서서 거기가 제1상석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푸틴 다음 서열이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오른팔이 러시아라면 북한은 왼팔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국 전승절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바로 2015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요, 막루에 입장할 때는 어, 시진핑 바로 왼쪽에서 걸었지만 그 다음에 막루에 올라가서 좌석 배치할 때는요, 시진핑 오른쪽으로 푸틴이 있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뭐 김정은보다 박 대통령이 오히려 낮은 등급의 그 대우를 받은 건데요. 사실 그렇게 뭐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지만 뭐 환대를 받긴 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보다는 격이 낮았던 거죠. 그럼요, 이 같은 모습이 진짜 이 세 나라가 혈맹 관계로 끈끈하게 엮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요,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프로젝트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겪었거든요. 문제는 이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프로젝트를 합의는 하겠지만 가격 문제는 계속 난항이라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중국을 크게 믿지 않습니다. 그 중국을 믿지 않는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러시아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그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기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다라는 러시아의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안은 막루에 저렇게 오르곤 했지만 저거는 자신들의 필요로 의한 계약 결혼이지 진정한 연합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제로 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지만 러시아는 유럽하고 유사한 가격대를 원하는데 공급을 할 때요. 중국은 우리는 유럽처럼 줄 수 없다. 니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한테도 더 싼 가격으로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가스 MOU를 체결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13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물론 가스 공급 가격과 건설 비용 분담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부에서 출발해서요, 몽골을 지나 중국으로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수송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입니다. 136억 달러에 달하는 해당 가스관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러시아의 대중 에너지 수출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요,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은 이번 회담 이후에도 공개 보도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이 통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중국 관영 매체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걸 만들어서 중국으로 공급하면 30년간 안정적으로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도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들이 안전적으로 받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급 가격에 대한 이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시장에 제시한 가격 수준인 1000입방미터당 350달러, 약 48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60달러, 약 83,300원 수준의 공급 가격을 희망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격 차이라고 보면 거의 5배, 6배 정도 차이인 거죠.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니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뭐 가격을 후려쳐도 어느 정도 후려쳐야 되는데 유럽에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6분의 1 가격을 중국이 후려치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사실 계약 결혼 같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이유는 러시아가 좋아서 돕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하면 그 다음 타깃은 명확하게 중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의 시선을 분리시켜 놓아야 되는 거고 러시아가 있어야 현재 중국의 안보, 외교 이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도 그렇죠. 그래야 러시아로부터 싸게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를 미는 거지 어떤 뭐 정치적 동맹 관계에 의해서 민다고 보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유럽 시장의 축소로 인해서 중국을 대체 수출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중국은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협상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당연하겠지만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아시아 시장,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세관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작년 중국 최대의 원유 공급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원유 수입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중국에는 인도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왕서방들이 정말 계속 가격을 깎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러시아 비즈니스맨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감이 크고 러시아 정치권에도 중국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 경계심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요, 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가 일치되지 않으면 추가 에너지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한계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국보다 더 도움이 되는 건 인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25% 2차 관세를 부과해가지고요. 총 지금 50%의 관세를 인도는 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시범 케이스로 그냥 인도에 관세를 때렸는데요. 그런데도 인도는 러시아 석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에 인도 내 반발도 크고요. 모디 총리가 이번에 중국 텐진에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때 자신들이 에너지 계속 수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전혀 두렵지 않다기보다는 저러다 트럼프도 또 생각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모디가 뭐 트럼프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요. 트럼프의 그 행동을 봤을 때 다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가 고율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9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10에서 20% 늘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인도로 몰리면서 인도 정유업계는 값싼 원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도의 이런 러시아 의존을 그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는 러시아 해상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고요. 전체 원유 수의 약 40%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 6월에는요, 일평균 160만 배럴을 수입했고 지난 8월에도 150만 배럴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당연하죠. 얼마 전에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나바로가요. 인도에 대해서 전쟁 장기화를 놓고 푸틴을 돕고 있다고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EU도 인도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인당으로 나눠봐라. 1인당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EU보다도 훨씬 더 적은 러시아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중잣대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모디의 정치적 결단이 있고 모디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집권 강화에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트럼프 효과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매직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때리는 나라는 오히려 그 나라 지도자들의 그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매직을 통해서 모디는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고 그 여러 관세를 낮추고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여러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가 미국에 많은 걸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에 의존이 하는 비율이 한 10%가 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 괴멸적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50%라고 해도 여전히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정유사 중 릴라이언스와 나야라 에너지가 주요 러시아 원유 수입자로 꼽히는데요. EU가요, 지난 7월에 나야라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그래서 나야라에 새로운 원유가 공급되지 않으자 다른 나라들이 그 공급을 줄여버리니까요. 나라야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럼 우리 것만 더 가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야라는 딴 데서는 주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러시아의 유령 함대까지 이용해 가면서 자신들의 원유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금융기관들도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보고서에서요, 인도의 정유 가동률 증가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공급을 고려하면 수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CLSA도 전 세계적인 금수 조치가 없는 한 인도의 대러 원유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걸 버릴래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인도 경제에도 굉장한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걸 버리고 특히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이 낮은 가격의 러시아산 원유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는요, 미국과 유럽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권 수호와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제재의 굉장히 다층적인 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제재를 받았을 때 가장 아픈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재를 받았을 때 가장 아픈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재가 정말 완벽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제재당한 사람과 제재당한 기업과는 모두가 거래를 끊어버리고 사실상 한국인이 제재를 당하면 교통카드조차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은행 금융 거래가 다 끊기니까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도나 러시아나 미국과 서방과의 거래가 크지 않는 기업들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요, 중국 관료를 겨냥한 중국 펜타닐 근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정부의 펜타닐 유통 방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펜타닐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미 하원에서 407대 4, 반대 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 관리들을 겨냥한대요. 중국 정부 관리들이 펜타닐 관련된 수출이나 뭐 제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고객 알기, 노이오 커스터머라고 하죠. 이 고객 알기 절차의 부재나 미정부의 마약 단속 노력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 하원에서도 이런 법안으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리들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리들이 이런 걸로 뒷돈을 달러나 이런 걸 받더라도 그런 걸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겁을 주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 하원에서는요, 외국 적성국이 해저 케이블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하고 미 국무부가 향후 3년간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매년 25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법안 역시 이전 의회에서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실패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미국 하원에서 굉장히 그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법안들은 계속 통과시키고 있고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중국을 더 압박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이번에 관세 협상 같은 거 끝나고 이루어지면 아마도 이런 부분으로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법안들은 계속 발의돼가 왔는데 하원에선 통과돼도 상원에서 통과 안 된다든지 상원에서 통과돼도 하원에도 안 된다든지 해서 무산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제재 법안들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